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Reconnecting Asia 컨퍼런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Reconnecting Asia conference will begin shortly. We kindly ask you to take your seats.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키타 CSIS Reconnecting Asia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한국무역협회 조미린입니다. Good morning, I'm Mirin Cho and I will be your MC for the KITA CSIS Reconnecting Asia Conference.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의 연결과 이에 따른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지형도에 대해 조망해 볼 예정입니다. The Reconnecting Asia Conference will examine the future of Asia, a region which is becoming increasingly connected. 오늘 행사는 한영 동시 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장하실 때 받으신 통역 수신기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통역될 예정입니다. For better communication, Korean 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ing will be provided. Please use the receivers on your table at your convenience. 그럼 먼저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We'll begin by welcoming Chairman Young-Ju Kim of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who will deliver his opening remarks. Please welcome Chairman Kim.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회장입니다. 오늘 CSIS와 함께 Reconnecting Asia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듯이 CSIS는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입니다. 뜻깊은 행사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감사와 함께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오늘 축사를 해주실 외교부 임성남 차관님, 토론에 참여해 주실 윤영관 전 장관님, 그리고 김정은 국회의원님, 유진 풍산 회장님께도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한국을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존 햄리 회장님, 빅터 차 한국 석좌님, 라인스 프리버스 전 비서실장님입니다. 그리고 또
매튜 굿맨 부회장님, 해리 로즈 대표님 등 CSIS 관계자와 연사들이 계십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빈 여러분, 오늘의 주제인 리커넥팅 아시아의 21세기적 의미는 과거 유구한 아시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층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는 3세기에 아시아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거미줄처럼 뻗어나가 교통망을 형성하면서 아시아 교역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13세기에는 징기스칸이 세계 최대의 몽골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되었고 문화의 동서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렇듯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아시아의 연결은 성전과 번영이라는 맥과 깊이 닿아 있습니다. 때마침 오늘 평양에서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우리는 지금 리커넥팅 아시아의 중심, 즉 다시 연결되는 아시아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 관계의 발전 그리고 미국과 북한 관계의 정상화는 리커넥팅 아시아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이외에도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 등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시아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남북의 육로가 중장기적으로 연결된다면 한국의 교통망은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리고 중국의 횡단철도로 확장될 것입니다. 육로를 통해 유라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일부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도 해상이나 항공으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물류 패러다임에도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신북방, 신남방 정책도 더욱더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를 육로로 연결하는 과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1대1로를 통해 새로운 경제권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도 극동 지역을 개발하면서 이를 아태 지역 경제권과 연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리커넥팅 아시아는 미국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아시아는 해양 전략과 대륙 전략이 충돌해 온 곳입니다. 그래서 반도 국가인 한국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리커넥팅 아시아라는 현실 앞에서 아시아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호혜적인 통상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양국이 함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21세기의 오늘의 아시아에는 45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권입니다. 여기에 다시 연결되는 아시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남북한 철도 연결에 따른 경제적 기회부터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비전까지 실질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주제가 논의될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저명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서 아시아의 미래 패러다임에 대해서 새로운 해안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다음으로 존 헨리 CSIS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Next, Dr. John Henry, President and CEO of CSIS, will give his welcoming remarks. Please give Dr. Henry a warm round of applause. Thank you. Welcome to all of you. We're delighted to have you here. This is a very historic conference for us, and we're proud to be partnered with KITA. I especially want to say thank you to Chairman Kim for making this possible, and especially to Roy Ryu, who was kind of the agent that brought us together.
Very glad. This is a very historic day, not just because of President Moon Jae-in's visit to North Korea. We're talking about a much larger history. 400 years ago, when the European empires started spreading around the world to create colonies, they drew all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to the coastline. But what's been happening over the last 30 years is a new phenomenon. This infrastructure that's being built throughout Asia is fundamentally transforming the economics of Asia. Asia is coming together again internally. Now, this obviously is a much bigger force that's underway. We need to understand it. And the real question is what role does Korea play? Because Korea is isolated by the history of the war. And now that puts squarely an obligation for us to study. What does this mean? How do we facilitate it? We want Korea to be a leader in the reconnecting of Asia. We're going to hear more about that today, and I'm especially grateful that Vice Minister Lim is here because I know we've had a chance to talk. He's going to give us interesting insights. We'll spend the day together. We've got some very interesting panels that are coming. We'll have to look at the mechanics of it, and then we have to look at the geopolitics of it. And I hope that you look forward to a very refreshing, open, candid conversation. And I want to say again, thank you for coming. We're delighted to have you here. 감사합니다. Thank you. 다음으로 외교부 임성남 제1차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Next, first Vice Minister Seongnam Lim of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ill deliver his congratulatory remarks. Please welcome Vice Minister Lim.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님, 존 햄리 CSIS 회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오늘 회의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한국무역협회와 CSIS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무역협회와 CSIS가 공동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국무역협회와 CSIS 간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또한 한미 간의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의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CSIS가 앞으로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평양으로 출발하신 오늘 우리 모두의 시선은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금일 남북 정상회담을 예견이라도 한 듯한 이번 회의의 주제인 Looking North, Korea in a Reconnecting Asia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한반도와 유라시아 간의 연계성 증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비전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의 맥락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오늘 회의의 주제는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신북방 정책을 주창하셨습니다.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 간 교통과 물류,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공존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신북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작년 8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유라시아 지역 복합 물류망 구축, 러시아, 중국, 몽골 등과의 가스관 및 전력망 연결 등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 간의 경제적 연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철도 분야는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하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영내 주요국 모두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은 한반도 종단 철도와 러시아, 중국, 몽골과의 철도 연결을 시작으로 영내 경제 협력으로부터 안보 협력 틀로의 발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고 나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통해 경제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의 범위를 정치 안보로 확대시키며 유럽 연합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은 영내 경제 공동체로 발전하고 나아가 동북아 다자 평화 안보 체제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점에서 영내 주요 행위자인 미국의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은 대서양 국가이면서 동시에 태평양 국가이기도 한 미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차원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블라디보스톡 방문에 동행 블록 트레인으로 불리는 시베리아 횡단 급행 화물 열차의 출발역을 시찰하였습니다. 한국 기업인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8월부터 부산항에서 배로 실어온 자동차 부품들을 철도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카 해협과 수에즈 운하 등을 거치는 남방 해상 항로를 이용할 경우 45일 걸리던 운송 시간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의 북방 운송로를 이용함으로써 무려 절반이 단축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이 영내 경제 협력과 교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이처럼 이미 현실로 펼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의 주제는 남북한 정상이 지난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도 밀접히 맞닿아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남북한 간의 철도 연결, 즉 한반도 종단 철도의 부활은 우리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 한반도 종단 철도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되고 더 나아가 중국 횡단 철도, 몽골 횡단 철도 등과도 연결됨으로써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연결하는 철도망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이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이달 초 대통령 특사단 방북 시 남과 북이 합의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됨으로써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비전에 북한도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역사는 불가능을 꿈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작년 일촉즉발의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금년 중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당시 이용했던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가셨지만 비행기와 자동차에 이어 철도를 통해 평양에 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방금 말씀드린 한국 정부의 비전을 더욱 구체화하고 한반도와 유라시아 간 연계성 강화 방안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특히 근본 회의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 귀중한 시발점이 되었다고 훗날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 잠시 장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세션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now take a quick break to prepare the venue for the panel session. Session 1 will begin shortly.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션 1에서는 The New Silk Railroad, 신북방 철도 실크로드를 주제로 아시아 철도 연결이 바꾸는 신북방 교역의 미래와 신북방 시대의 새로운 철도, 해상, 북극 항로 패러다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자유 패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Welcome back. Today's first session, the New Silk Road, will address how new rail links in Asia will transform regional trade and examine the paradigm of rail, maritime, and Arctic transport networks. Our panelists will engage in free discussion on this topic. 그럼 오늘의 패널리스트들을 무대 위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Now I'd like to invite Ms. Laura Baker, a BBC correspondent in Seoul, who will be the moderator for this session. And our panelist, Dr. Hee Seung-na, president of the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Mr. Eun-sun Lee, senior vice president of the forwarding division at CJ Logistics, Mr. Hyung-jun Koo, executive vice president of Hyundai Glovis, and Ms. Lisa Collins, a fellow with the Korea chair at CSIS. Please welcome the moderator and panelists of the session.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 don't know if it's passed you by, but there are a few things happening today on the Korean Peninsula. When it comes to myself, my name's Laura Bicker. I work for BBC News. I was the Washington correspondent before being dispatched here to Seoul in January. What timing? In the last year, I've watched this peninsula go from potential fire and fury to now potential friendship. We've heard there in the last 10 minutes about the vision for the future of this peninsula. Now I'd like to introduce you to some panelists who hope to make that vision some reality. To start with, way over to my left is Lisa Collins. She's a fellow for the CSIS. She's worked for 7 years as a program officer a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here in Seoul. So welcome back, Lisa. Next to Lisa is Hyung-jun Koo, who's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Head of Logistics Business Division at Hyundai Glovis. So he'll be able to tell us a little bit more about what's happening in the north, hopefully. Next to him is Eun-sun Lee, Senior Vice President of the Forwarding Division of CJ Logistics. So obviously we'll be hearing a lot more about, hopefully, how we'll make these railroads a reality. And finally,
Hee Sung-na, president of the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We thank them all for coming here today and spending their time talking to us about this railroad project. Thank you so much. If I can start first of all with Lisa. I mean, obviously, we're looking at the Inter-Korean Summit today. We are looking at stalled talk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f we look at the geopolitics, we'll come to that a bit later on in the conference today. But if we start with the framing of this vision, how does that affect how economically North and South Korea can interact? Great question. Thank you, Laura. I'd just first like to say thanks to Kita and to CSIS's Reconnecting Asia program for inviting me to be a speaker. It's a real honor to be on a panel with such distinguished guests. And it's great that there's such a large crowd today on such an important day. And it's a really tough act to follow the Vice Foreig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o go right before my colleagues, knowledgeable colleagues on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But I hope to make a couple of points that I think will be important for framing the discussion. So Americans, I think sometimes we start our discussions by focusing on the general and then going to the specific, but I'm going to do things a little bit differently. Talk a little bit about some specific challenges that I think relate to inter-Korean railway cooperation, and then talk about maybe the strategic big picture, which you've just asked about. So let me first say at the top that I believe that the U.S. sees regional cooperation, and this includes inter-Korean cooperation, as intimately linked to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to the guaranteeing of Northeast Asian security and prosperity both in the short term and in the long term. The bottom line is that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cannot happen without cooperation from South Korea, China, Russia, and Japan. Regional prosperity and development also cannot advance without cooperation. From the U.S.'s perspective, full, final, verifiabl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s the key that both diminishes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allows for more trust building, and it also unlocks the door for more economic development and further engagement in the region. So the fact that the US and North Korea are basically at a stalemate at this point in time on negotiations for denuclearization means that I think that one, sanctions will continue, at least in the short term. And two, that there will probably be fairly little support for economic engagement by the US, including inter-Korean engagement, beyond the provision of basic limited humanitarian aid and maybe the reunion of divided families in Korea. So South Koreans, of course, as we know, see things very differently.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prioritized peace and a peace-building process.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also worked very hard on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which we know from the summit this week. And they're basically doing whatever they can to avoi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is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ees inter-Korean cooperation, particularly the rail cooperation, as a new key engine for driving further cooperation in a range of different areas. And that they think building trust and advancing inter-Korean relations will lead to further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and security relations. And so I think they also see this area, the railway cooperation, as less subject to political and tactical maneuvering. It's more technical, it's more concrete, it seems to have a greater possibility for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nd for serving as an anchor for greater economic cooperation. And also there's the 2007 October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was basically a starting point for the idea of this latest agreement at the Panmunjom Declaration for Railway Projects. But I think the Moon government, at least some of its advisors, see the US and sees US sanctions as an obstacle to some of this cooperation. And so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we can discuss further on the panel. I'm sure that will be a theme partially of today's conference in a lot of ways. And I think from my perspective, and based on some of our research at CSIS, I think that there are actually economic impediments and challenges, technical challenges, that are actually a greater obstacle to this type of cooperation. Let me just mention a few. I know we've got a lot to discuss on the panel. I think basically the first primary challenge is there's no energy grid or reliable energy source in North Korea for the railway connections. So without an energy source or an energy grid, you can't have trains that will run on time, and you need that.
to be able to have North Korea even act as a transit country. There needs to be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profitability and the feasibility of passenger traffic, passenger trains versus freight traffic. Freight traffic will be very important, I think, for the coming cooperation, and it can also serve as an engine for greater economic development. But the freight train traffic will be difficult, I think, in North Korea for a variety of reasons, because at first it won't be economically viable. I think under the current conditions, North Korea cannot withstand a lot of rail traffic. The weight limitations on the North Korean railways is very low, and I think also traveling long distances is also difficult, and most of the goods that would be transferred through North Korea would have to be medium or low value goods, at least to begin with. So let me just say that from our study from CSIS, we've also found that through satellite imagery analysis, there's very few transit points for these railway systems. There's basically 2 on the inter-Korean border, and there's 4 on the China-North Korea border, and 1 in Russia. So that's a very limited lines of connections going through North Korea. And unless you build out those transit points and have greater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itself, it's going to be very hard to make them profitable in the beginning. So that's something that South Korea, I think, can study further. I'm sure our colleagues on the panel have a lot to say about that. I think there are differences in speed for rail travel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at's something that I'm sure will be mentioned as well. The outdated signaling systems and computer systems in North Korea would present a lot of problems for directing traffic and could even present some accidents in North Korea that we would have to manage. And how would you deal with that? Who would be liable for it? What would the insurance carriers do with that? How would they cover that? Would North Korea even allow us to enter into North Korea to rescue people or to basically recover cargo? And so that's a question that will be very important, I think, to a lot of companies, logistics companies and whatnot, and passenger train companies as well. So, and then I think transparency is a big issue with North Korea. We need data to be able to run the trains, and I think data collection is very important for transit and cargo traffic. So without North Korea opening up to the world and allowing that kind of transparency, I think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see a lot of reliability in the transit system. So, I mean, those are some of the basic challenges I see. That doesn't mean that inter-Korean cooperation can't continue on this front. I think these practical challenges basically mean there has to be more study and there have to be working groups that are formed. I'm sure that will be a plan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th this inter-Korean summit. There has to be mor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European countries to study how to connect these links and how to make it practically feasible. What's the basic foundation that you need in terms of the energy system, in terms of the different freight cargo transit points and everything else that you would need to build in North Korea to make it actually commercially viable and also to make it worth all of the investment that it would take. So I just wanted to kick off a couple of basic points. I think that the security cooperation that could result from increasing economic cooperation is a good thing to think about, and I think that the Moon government has been doing a good job at that and leading on that front. So thank you. Lisa Collins, thank you very much. That was a real outline of many of the challenges facing this potential vision. If I can come to you, Mr. Na, as president of the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there are 74,000 kilometers of track across North Korea, much deterioration perhaps, lots to kind of fix, lots to kind of look at. What are the challenges that you see and how would you at least try to overcome them? 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나혜승입니다. 이번 회의 개최해 주신 또 초청해 주신 CSIS 회장님 그리고 무역협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축사 환영사에서 나왔던 내용과 연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님께서 13세기 칭기스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칭기스칸이 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놓는 자 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00년 전에 이미 로마 같은 경우에 로마 가두를 만들어서 1000년간 문화의 꽃을 피웠고요. 그 당시에 또 진나라가 있었죠. 진나라의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고 나서 10년 만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한나라가 등장하죠, 중국에. 그래서 한무제가 중원을 제압하면서 실크로드를 놓고 서역과 중원과의 교역을 통해서 또 중국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실크로드라는 것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에서 얘기하는 그런 네트워크 경제, 네트워크 국가를 이미 옛날 오래된 국가들이 경험을 한 것이지요. 사실 그 뒤로 2000년이 지나서 새로운 실크로드가 나타나죠. 과거에는 말과 그 낙타, 도보를 이용한 실크로드였지만 1차 산업혁명 이후 증기기관을 통한 철의 실크로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라시아 대륙 또 미국 대륙에 이제 철도가 깔린 것은 철도가 이제 부설되고 그걸 통해서 그 나라의 어떤 강한 그런 경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하나의 툴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철의 실크로드, 바로 20세기 철의 실크로드는 유라시아 대륙을 이렇게 바라봤고, 과거의 1세기 실크로드 유라시아 대륙을 바라봤다고 하면은 21세기 철의 실크로드라는 것, 또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8.15 경축사에서 얘기했던 그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철의 실크로드라는 것은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와 태평양 패시픽 림이죠. 패시픽 림의 그 해양 국가들 간의 연계, 다시 말하면 해양과 대륙의 랜드 브릿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강조를 했다라고 봐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패시픽 림에서 동서로 가장 중요한 국가가 결국에는 동에 있는 나프타 미국이 되겠고요. 서해 있는 일본이 되겠죠. 그러한 해양 국가와 과거에 우리가 철도를 구상했던 동북아 영내 국가 간의 연계를 어떻게 협력을 어떻게 잘 함으로써 실제로 이 동북 지역에서의 이 관련된 참여 국가들이 같이 동시에 같이 공동 투자하고 그 이익을 같이 향유하는, 어떻게 보면 평화 번역의 프로세스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또 비전과 일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리사 콜린스 연구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트랜짓 포인트. 여러분 그 유라시아 대륙을 보면 유라시아 대륙은 역삼각형입니다. 그리고 패시픽 림은 동그랗죠. 역삼각형과 도형, 동그라미와 만나는 접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트랜짓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트랜짓 포인트가 바로 부산이고 한반도인 거죠, 그죠? 그리고 최근 통계에 보면 전 세계에서 철도 여객 수요하고 화물 수요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화물 수요가 가장 많은 나라고요. 그 뒤로 중국과 러시아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객도 마찬가지죠. 중국 굉장히 많고 일본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의 철도의 화물과 여객 수요가 집중된 곳이 바로 패시픽 림과 유라시아 대륙 역삼각형에 위치한 바로 동북 지역과 연계되는 그런 국가들이겠죠. 그런데 남북 간의 어떤 경색, 미스링크로 통해서 사실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또 혈관으로 얘기하면 혈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한 어떤 물류들이 자유롭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트랜짓 포인트를 저희들이 뚫어줌으로써 실제로 비용 편의, 시간 편의, 그걸 통한 우리가 경제적 편익을 모든 국가가 다 같이 향유하자는 거죠. 같이 투자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콜린스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리사 콜린스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트랜짓 포인트의 어떤 중요성이 굉장히 최근에 그 중요한 포인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철도 연계가 중요한데, 지금 사실 남북 간에는 이미 물리적으로 서울에서 평양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요. 남북 간 당장 합의만 보면 내일이라도 서울에서 평양까지 철도가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에 이미 그 DMZ죠. 그 서울에서 개성공단까지 철도가 운행됐었습니다. 1년간.
상업 운영이 됐었고요. 이걸 보다 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평양, 신의주, 중국, 러시아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트랜짓 포인트인 부산까지 연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현재 모든 것들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 간 합의만 보면 실제로 당장 내일이라도 화물철도, 여객철도는 조금 속도가 느리죠. 화물철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패시픽 림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에도요. 그리고 얼마 전에 6월 달에도 OSJD 철도 협력 기구를 북한의 찬성으로 한국이 가입을 했는데요. 이러한 철도 운송, 여객과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이미 우리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는 철도를 합의를 통해서 운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어떻게 보면 남북 북미 관계가 보다 더 개선되고 또 북한의 어떤 비핵화 프로세스, 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보다 좀 성의 있는 그런 화답을 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할 아주 중요한 포컬 포인트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Mr. Koo, if I can come to you. This past month, Hyundai Glovis has introduced a non-stop express freight train, just as we've been hearing, over the 10,000 kilometers of the Trans-Siberian Railway between Vladivostok and St. Petersburg. So how do you see the kind of inter-Korean agreement factor extending through North Korea to South Korea in that service? 저희는 8월 8일 날 전달에 이제 러시아 브라디보스톡에서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전기 블록 트레인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계기는 사실 제가 이제 이쪽에 본사 근무하기 전에 미국 알라바마 공장에 있다가 14년 1월에 왔을 때 그때 이제 포딩 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포딩 부문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다 해상 운송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 그 TSR이나 뭐 이런 TCR 개념이 저희들 회사 자체에서 아예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 계기가 된 거는 15년도에 이제 그때 그 러시아 쪽에 이제 모스크바에 나가는 모비스의 그 서비스 파트에 대한 것이 긴급이 발생했는데 지금 사실 자동차 부품이라는 게 현대기아가 이제 해외 전 세계 12개 공장이 있습니다. 12개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부품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가고요. 40피트로 보면 한 3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나가는데 이게 다 해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모비스 AS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파트도 지금 해상으로 나가던 부분을 이제 긴급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40일 만에 가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좀 빨리 가야 된다 하면 항공으로 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항공이라는 거는 이제 3일 만에 가는데 사실 그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뭐 한 20일 만에 와도 되는 건데 이제 해상 아니면 항공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스터디하던 중에 시베리아 철도를 이제 검토해 봤는데 3주면 20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서비스 파트를 적용을 모스크바까지 하면서 다행히 그때 당시만 해도 러시아 좀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그 환율 관계로 해서 해상 가격하고 갭이 크게 없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러시아의 그 예카테린부르크까지 한번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 2차적으로 모스크바까지 적용을 해서 15년 2월부터 이제 그 자동차 부품을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현대자동차 러시아 공장에 들어가는 KD,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KD라고 넉다운이라고 하는데 그 전체적으로 자동차 해외 생산을 하더라도 해외에서 다 조달하는 게 아니고 한 60% 이상은 국내에서 우리 부품사를 통해서 조달합니다. 그 부품들이 저희들이 공급할 때 지금 이제 긴급한 부분들도 있고 정규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TSR로 보내면 상당히 리드 타임이 단축되니까 재고도 절감되고 비용도 절감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그
그런 배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시작을 그때 한 게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게 16년도부터인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도 진동이 그 이제 상당히 많은 킬로 이상을 가기 때문에 진동에 의해서 자동차 그 부품의 스크래치라든가 그다음에 포장 박스의 어떤 그 훼손에 의해 가지고 그 이제 마모가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와가지고 그 품질 보완을 이제 한 2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가격 관계 갭이 있어서 그런 가격 관계 갭을 좀 맞추는 데 작업하는데 한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 시작한 게 요번에 이제 올해 이제 8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자동차를 설득해서 이게 전기 블록 트레인을 해가지고 컨테이너 64개, 40피트 64개를 맞추면 저희 전용 화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이제 보면 부산에서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일단 해상으로 배로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내야 되고요. 이제 거기에서 다시 내려가지고 그쪽에 이제 우리 파트너가 페스코인데 페스코 철도 레일에 이제 거기서 다시 기차에 실어가지고 블록트레인 구성을 64개를 해가지고 매주 보냅니다. 매주 이제 그 러시아 그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보내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해상을 거쳐서 다시 TSR로 환적을 하고 이제 보내는 부분들이 철도가 이제 지금 이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게 남북 철도인데 지금 그 부분을 이제 동해선으로 해가지고 나지나산 쪽으로 가면 이제 바로 TSR에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그 궤가 남한하고 북한이 궤가 같습니다. 표준계를 쓰고 있고요. 그 중국도 같은 표준계를 쓰고 있고 러시아는 이제 물론 이제 관계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제 환적을 하지만 사실은 트레인으로 이제 보내는 부분들이 저희가 일괄해서 한번 해상을 안 거치고 트레인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편리해지고 어떤 비용이라든가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Thank you for that. I mean, Mr. Lee, one of the potential challenges here will be telling the South Korean people what this might mean to them. From CJ Logistics' point of view, would inter-Korean railway help perhaps even door-to-door deliveries, that kind of thing? I mean, what impact would it have for South Koreans to see this Korean network? 예, 하여튼 리커넥션 아시아 컨퍼런스에 일단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기업인으로서 참석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철도 얘기를 이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제 CJ 로지스틱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로컬 운송 물류 회사인데요. 88년 됐습니다. 올해로. 근데 계속 앞서서 말씀드린 역사적으로나 또 지금 현재 상황까지 보면 모든 경제 발전의 가장 선봉에 서는 건 이제 물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물류의 핵심은 네트워크, 전 세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people, 즉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서 물류를 하게 되는 건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실은 물류에 있어서 상당히 역사적으로 깊고 또 현재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항공이나 해상 등등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철로도 예전 같으면 상당히 잘 되는데 지금 이제 남북 관계 때문에 철로가 단속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CJ산통호는 여러 가지 항공 해상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하면서 중국 쪽에 우선 먼저 저희가 철로 쪽
중국에서 출발을 해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유라시아 서비스를 제가 상품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미 철로를 상품을 갖다 개발을 해놨고요. 한국과 북한을 거쳐가는 이 철로가 아직 개설이 안 돼서 좀 전에 글로비스 부사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그 맥이 단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철로 또는 항공 해상은 이미 개발이 다 돼 있고 다 되고 있는데 철로까지 물류에 완벽하게 운영이 된다면 아마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그 물류 중심지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제가 미국 분들은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만한 상품이지만 그 브랜드의 유명한 비타민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물건을 저희 한국으로 갖다 놓고 한국에서 기지화시켜서 전 세계 동남아시아나 중국 쪽으로 현재 지금 항공으로 운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항공이나 해상은 포트 투 포트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내륙 쪽으로는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판매에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철로가 연결이 돼서 쭉 연결이 된다면 그 철로, 그러니까 한국부터 유럽까지 연결되는 그 연선 국가라고 하는데 근처에 있는 국가가 64개국씩이나 됩니다. 64개국에 되는 나라에 이 물건들을 다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철로를 통해서요. 물론 당장은 어렵지만 그래서 그러한 월드와이드하게 즉 미국의 상품이 저쪽 카자흐스탄 또는 저쪽 CIS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그쪽에 있는 또 어떤 그 생산품들이 다시 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통팔달의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충분히 아주 멋있게 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Thank you for that. I mean, one of the things I think we should deal with, first of all, is the elephant in the room, and that is sanctions. Because everything that you're talking about, none of it will happen unless sanctions are lifted. And sanctions are not going to be lifted, surely, unless North Korea starts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Lisa Collins, I mean, when it comes to sanctions, what do you think may or may not happen? Do you think there is a persuasive argument for engaging economically if North Korea makes the right moves? Well, I think it is true that there is a limited amount of economic engagement that can happen under the current sanctions regime, but we have to remember why the sanctions are in place in the first place. It's because North Korea is developing its nuclear weapons. It's not because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nd all the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want to prevent North Korea from becoming a developed nation. So I think that the sanctions are in place for that reason, and unless there's real progress on changing North Korea and getting it to move in the direction of dismantl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re's no good reason to lift the sanctions at this point. But I think that there is economic cooperation, perhaps as I mentioned, at a different level, and more, I think, along the lines of studying what is possible rather than implementing at this point, studying, again, what is the energy grid going to look like in Northeast Asia? How is North Korea going to be connected to that? How are you going to rebuild the North Korean railway system, the railroads themselves? And what companies are going to participate in that? Is it going to be a public-funded system? Is it going to be a private-public cooperation initiative? Or how is that actually going to work in practical reality? And I think those things, I think they fall under the umbrella of economic cooperation. They're more along the lines of analysis and study instead of providing North Korea with just an unlimited blank check to use to develop a lot of the systems in the North. But I think that the sanctions regime should stay in place until there's actual change from the North Korean side. I mean, Mr. Na, when it comes to even drawing up these studies, you'll be quite instrumental in all of this. In your own report that you and your colleagues released last year, you note that 98% of North Korea's railway network is single track and very inefficient in terms of operating speed, with average train speeds around 30 to 40 miles an hour. Is that correct? So when it comes to that kind of challenge, you're going to have to persuade South Koreans that their tax money is going to be well spent on studies
about building better railways in North Korea. How are you going to do that? 토론하는 과정에서 좀 앞쪽에서 나왔던 내용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제재의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와 이 제재가 풀리는 것이 일괄 타결되면 한꺼번에 해결되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거와 더불어서 제재를 해제하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선순환적인 그런 고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협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연구원에서도 이런 남북 간의 철도 연결, 또 대륙 간의 철도 연결과 관련해서 과거에 20여 년간 지금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앞서 그 리사 콜린스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 데이터의 투명성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무역협회에서도 이미 많은 데이터를 오픈을 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물류 데이터 말씀 많이 하세요. 트랜짓 데이터 이미 통계청 자료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빅데이터죠. 21세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잘 가공을 하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그 상호 간에 같이 이렇게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연구원 내에서도 이와 같이 이 트랜짓 물동량에 대한 빅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미 분석도 하고 있고요. 과거에 UNDP, GTI와도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들을 잘 활용하면은 이런 빅데이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빅데이터와 관련된 공동 연구를 미국하고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하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뭐 당사자인 동북 국가와도 하고 싶죠. 그래서 그런 어떤 GTI 협력과 같은 그런 국제 협력도 앞으로 일본이 지금 업적으로 돼 있지만 미국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10년 전과 지금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 동북 지역의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 10년 사이에요.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객수송, 여객출도 소송과 관련해서는 불과 10년 만에 25,000km의 고속철이 중국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볼까요? 러시아는 지금 화물이 아무리 빨라야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14일, 2주가 걸립니다. 2주가 걸리는데 지금 현재 그 러시아가 TSR 7데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객과 같은 수준의 철도 물류 운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가 굉장히 올라갔죠. 사실은 지금 몽골 철도만 해도 그 속도 자체가 시속 한 25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물류 수송이 되고 있고요. 중국도 한 40여 킬로 되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50km 정도까지 스피드업을 했습니다. 40km에서 50km로 올린 거죠. 근데 2025년까지 80km까지 속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물 고속철을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여객 고속철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앞으로 2025년 대비해서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철도 물류의 새로운 혁명,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는 충분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남북 간에 단절되어 있는 이 인프라의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는 거죠. 지금 사업을 시도하면 얼마든지 경제성이 있고 수익이 났고 편익이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TSR 7데이 프로젝트는 제가 알기로는 다국적 기업인 페덱스라든가 DHL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의 이 미싱 링크를 연결하는 우리 당사자인 한국과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런 글로비스라든가 또 오늘 오신 이런 그 CJ 대한통운 이런 그 굴지의 한국 기업과 이런 다국적 페덱스, DHL과 같이 공동의 어떤 러시아까지 포함이 되겠죠. 공동의 물류 합자 회사를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 엄청난 큰 다국적
이 철도 물류 회사를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가 경쟁력을 같이 나눠 갖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그 물류를 운송할 때 진동 문제를 또 말씀을 하셨어요. 고부가치 화물은 진동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진동 문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쪽으로 웨스트 바운드로 가는 화물은 컨테이너가 많은데 이스트 바운드로 오는 화물은 없어요. 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채산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공컨테이너로 오니까. 그래서 사실 그걸 우리 박스 접듯이 박스형 컨테이너, 접이식 컨테이너를 한번 기술 개발해서 같이 운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궤도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경 가면은 차가 멈출 수밖에 없죠. 근데 가까운 거리에 동북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서유럽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철도 바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오토매틱 베리어블 게이지 열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열차를 우리가 투입을 하면 굉장히 편익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장거리를 갈 때는 국경에서 어떻게 환적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다국적 스마트 물류 기업,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스마트 시대 아니겠습니까?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물류 기업을 우리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과 동북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다국적 스마트 물류 기업을 만들어서 새로운 물류 혁신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끝으로 사실은 이런 기술 개발을 저희 연구원에서 일부 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 개발에 사실은 미국과 일본이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대량 생산을 하면 굉장히 코스트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국지역 기업이 같이 하면 굉장한 편익이 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So if what you're saying is true, one day I'll be able to travel back from South Korea back to Europe. Is that correct? If I can ask Mr. Koo, because obviously you've seen the Trans-Siberian Railway happen, is it a possibility? Would South Koreans perhaps benefit from a direct land route to Europe? 예, 저는 제가 한 기업체 소속이라서 이렇게 좀 전체적인 개념보다도 저희 회사 입장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공장만 하더라도 슬로바키아의 기아 공장하고 체코의 현대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60만 대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는 이제 우리가 20만 대 공장이 있고 북경하고 중국에 북경하고 염성에 지금 200만 대 공장이 있는데 지금 그 공장 간의 부품을 중국에서 러시아로 보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유럽으로 보내는 부품도 있고요. 이제 이런 또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가는 것도 있고, 한국에서 러시아 가는 것도 있고, 한국에서 또 유럽 가는 것도 있고, 상당히 이제 저희들 부품이 꼭 한국에서만 출발하는 게 아니고 국가 대 국가로 해서 물류가 상당히 복잡하게 저희들이 돌아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유럽 가는 루트를 크게 보면 4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북한 철도까지 연결하면 그 동해선으로 해서 나지나산으로 해서 TSR로 가는 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의선으로 해가지고 그 신의주 단동에서 선양에서 만주리안 루트, 하얼빈으로 가는 만주리안 루트 타는 게 있고요. 그건 이제 러시아 쪽에 중부 쪽으로 가는 건 빠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신의주에서 단동을 해서 선양에서 북경 천진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루트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몽골로 지나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몽골 쪽은 그쪽하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연운항에서 그 한동반도 있죠. 연운항에서 이제 그 카자흐스탄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루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의 그 건자재들이 지금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 건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컨테이너를 이제 지금 해상으로 다 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쓰면 상당히 저희들이 편리하다고 봅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유럽 가는 물량 부품이라든가 또 중국에서 러시아 가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품들이 다 지금 그 해상으로 가고 있는데 해상이 상당히 멉니다. 지금 길고 이제
단지 가격이 싼 그런 메리트 때문에 해상을 하는데 해상의 문제가 뭐냐면 이 선박 사고가 자주 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근만 아니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선사들이 최근에 이제 중국 물량이 늘어나면서 중국에서 그전에는 부산에서 출발하는 부분들을 중국에서 출발을 하는 선사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중국에는 이제 상해 같은 경우는 1월에서 한 4월까지는 상당히 안개가 짙게 발생해서 선박 지연이 심지어 일주일 열흘씩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산에서 화물을 기다리다가 어떤 경우는 중국에서 늦으니까 부산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선사들 자체도 이제 한국 물량보다 중국 물량이 많으니까 이제 저희들 쪽에 좀 과거와 같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 선사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다. 기본적인 어떤 비상루트 개념이나 이원화된 루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TSR, TCR입니다. 그런 루트고 또 그런 루트가 이제 우리가 북한 철도하고 연결된다면 더 효율적일 거고 부산이나 서울에서 실으면 저희는 유럽까지 바로 철도로 그냥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왜 해상으로 지금 다 기업들이 보내고 있는가? 지금 삼성이나 LG도 마찬가지고요. 대한통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해상으로 보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이미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회사도 이제 만들고 했지만 이게 또 하다가 말고 하는데 사실 기업체 입장에서는 필요하거든요. 이게 해상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온화된 루트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TSR, TCR이다. 그걸 쓰면은 유럽까지도 원스톱을 할 수 있다.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큰 관건은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일단 가격을 좀 낮춰야 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해운 선사들은 상당히 많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사들이 중소 선사들은 많이 거의 다 없어졌고요. 지금 그 얼라이언스 체제가 상당히 많이 재편되면서 해상 가격은 매년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반면에 지금 TSR이나 TCR 가격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11일 날 동방 포럼에도 참석해서 똑같은 이런 위치로 해서 러시아의 정부에 계신 분들, 세관에 계신 분들 참석한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안 쓰는 이유 또 더 쓰게 하기 위해서 니네 나라에서 가격이 제일 관건이다. 가격을 해상 가격 기준으로 맞춰라. 실질적으로 거리가 2만 킬로에서 1만 킬로로 줄어드는데 가격이 더 높다는 것은 저희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춰야 되고 장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통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서류 같은 것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피하는 게 좀 있고요. 또 차이나 정부는 차이나 레일을 쓰면은 좀 이렇게 베네핏을 줍니다. 한 30% 비용도 지원해주고 하지만 그게 궤가 또 이제 틀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원장님이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어떤 투자도 필요할 것 같아요. 화차도 표준계를 가든 광계를 가든 힙계를 가든 좀 레일을 이렇게 자동으로 오토매틱하게 조정할 수 있는 화차도 좀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앞으로 유럽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기업체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원장님도 제안했지만 어떤 종합 물류회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제가 또 제안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선사들이나 사실 포더들은 여러 화주사 물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저희 물건만 가지고 있지만 여기 대한통운은 CJ 물건을 가지고 그게 이자 물류를 가지고 있는 게 메인이지만 선사나 포더는 여러 화주사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건을 맡겼을 때 선사나 포더가 이거는 해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거는 TSR 쓸 건지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 화주사 물건을. 또 블록 트레인도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단독으로 하면 40피트 64개를 맞추기가 부담스러운 게 있지만
선사나 포더들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하수사의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단독 개별 기업이 아닌 좀 선사나 포더 아니면 종합 물류회사를 뭐 그런 거를 역할을 만들어서 그 회사를 통해서 아니면 그 선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 현대상선도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정선사에 유일하게 남은 사실 원양 그 해운사인데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일부만 좀 쓰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지금 그런 선사들도 꼭 해상 운송만 해야 된다는 법이 없고요. 선사들이 TSR도 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 뭐 그 저희들 화물 맡기는 거에 그 리드 타임에 따라 가지고 TSR을 쓸 수도 있고 해상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다양하게 앞으로 유럽까지 아니면은 TSR, TCR 자체도 더욱 그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ell, that brings us neatly to Mr. Lee. Obviously, you deal with transportation with regards to various items. When it comes to CJ Logistics' point of view on price competitiveness between maritime and rail, would an inter-Korean project such as this help that price competitiveness, maybe in the long term, and what would it do in the short term? 좀 전에 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해상하고 철로하고는 분명히 가격 차이가 이제 많이 나 있고요. 항공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그 TSR 즉 시베리안 철도 그다음에 TCR 그다음에 중국 철도를 두 개를 다 지금 현재 다 이제 연구를 하고 특히나 TCR 쪽은 저희가 이제 개설을 해서 상품화시켜서 지금 현재 운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TCR 즉 그 중국 내륙을 통해서 나중에 TSR을 만나긴 만납니다만 그걸 통해서 하게 되면 한 23일, 18일에서 23일 정도 소요가 되고 한 7,000불 정도로 유럽까지 유럽 내륙까지 7,000불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상은 한 3,500불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1.8배 정도 좀 비싸죠 철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현재까지는 이제 그 철로가 아직도 개발이 다 된 건 아니고 운항 횟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TCR 같은 경우에는 한 5,000회 정도 하겠다는 그런 어떤 통계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한 2,000회 내외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가격 경쟁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해상이라든지 항공을 통하지 않고 철로로 꼭 가야 되는 또는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그 대체용으로 이제 철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시간적으로 왜냐하면 항공은 3일 걸리지만 해상은 한 40일 또는 45일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 요건이 되고 가격도 그만큼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하고 한국에서 연결이 돼서 쭉 유럽까지 일직선으로 계속해서 말 그대로 사통팔달로 연결이 된다면 가격이라든지 또는 물류의 속도라든지 이런 걸 훨씬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isa Collins, if I can come back to you, just dealing with the politics a little bit more again. President Moon's approval ratings have gone from quite a high 80% to just under 50% in the last few months. South Koreans that I speak to on a daily basis are worried about the economy. He's selling this as a way of boosting the economy, but how much more does he have to get South Koreans on side? I mean, obviously 50% is still quite a high approval rating. Some other presidents might love that kind of approval rating, but when it comes to how he sells that in South Korea, how do you think he should be going about doing that to ordinary South Koreans? So I think that's a really great question. Of course, the public opinion data in South Korea tends to fluctuate a little bit. So
And I think it's very issue specific. As far as I know, Moon Jae-in's public approval rating, I think, primarily has fallen because of the focus on domestic economic agenda issues that have sort of been seen as not as successful as was hoped. So it's a little bit, I think, less reflective of the North Korean issue or the inter-Korean cooperation issue. I think Moon Jae-in still has broad-based public support on that front. But I think it's still going to be a hard sell. One thing I didn't bring up earlier was the issue of basically financing, right? How are you going to finance these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Again, is it going to be public or private financing that's going to fund these? And I think if it's public funding, it has to be taxpayers who are going to pay for that. And so in this current environment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ere the South Korean economy is basically stagnated or flatlined, are you going to get South Korean taxpayers to want to pay more for this kind of cooperation project or to pay for North Kore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I mean, I think that's going to be a hard sell to especially youth in South Korea who are very focused on their day-to-day survival needs, and they're wanting to get jobs and provide for their own families. So, and I think the public opinion data shows that South Korean youth, particularly in their 20s and 30s, tend to see North Korea much more differently than the older generation, right? They see North Koreans as basically another people from another country, not necessarily the same sort of blood ties that their grandparents would have seen the North Koreans as. And so I think it's going to be a harder sell for the younger generation, particularly those who would have to sacrifice their own economic well-being to, you know, pay for some of these projects. But I think that the Moon government, I think, has to think about how to raise the money for these projects, again, thinking about a combination of probably private and public financing together. And then are you going to get South Korean companies or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et cetera, China, to buy into this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and how much control are they going to have? What form of corporate entity will it take? How will they cooperate with each other? I think those are very important questions that still are unanswered. And I think that the Moon government probably has a lot of homework on its hands to figure out how that's going to happen. And so, it's going to be a tough road, I think. Mr. Na, you've got a lot of homework on your hands to realise some of these visions. So far we're talking a lot about freight. Do you think perhaps the idea of a passenger train, obviously, the idea of anyone getting into North Korea right now is quite difficult, but is there any prospect of a passenger train at any given point? 로라 비커 우리 특파원님께 조금 미안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실은 굉장히 이 중요한 자리에 제가 있다 보니까 좀 긴장하다 보니까 우리 로라 비커 특파원님 요 전에 질문했던 거 한 절반은 제가 약간 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추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북한 철도 굉장히 낙후돼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철도가 다 낙후돼 있지는 않습니다. 서쪽 경의선 쪽은 굉장히 상태가 좋고요. 동쪽 동해선 쪽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부 구간 나진에서 핫산까지 54km 개보수에서 나진 핫산 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다시 서쪽으로 돌아와서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일에도 철도 운송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속도가 대략 한 40에서 50km 정도 속도가 납니다. 40에서 50km 속도, 여객이 가면, 사람이 가면 굉장히 이 경쟁력이 없는 속도죠. 하지만 물류가 가면, 화물이 가면 가장 경쟁력 높은 그런 속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철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철도 스피드는 약 40km입니다.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일이라도 화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경의선이 단선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앞으로 화물이 늘어나면 복선화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객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 그 여객과 화물의 경쟁력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물류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화물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력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경쟁력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용 편익이 되겠고 하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값싸게 물류를 운송할 건지 아니면은 빠르게 운송을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화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벌크, 석탄 같은 거죠. 이런 거는 비용 편익이 발생이 돼야 돼요. 코스트가 낮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없는 그런 화물이라고 봐지고요. 컨테이너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화물들이 있습니다. 가전제품이나 앞서 말씀하신 자동차 이런 거는 속도입니다. 시간 편익이 있어야지 경쟁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TSR 화물의 상당 부분이 지금 컨테이너 화물이 운송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의선을 통한 물류 사업도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 화물,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할 때 매우 경쟁력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객 말씀을 우리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갈 수 있을까 말씀하셨는데 언제든지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든가 또는 북평양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벤트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충분히 여객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한국 정부에서 TSR을 이용해서 유라시아 횡단 프로그램 이벤트를 2차례 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정부에서도 못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는 북한을 통과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북한을 통과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가는 그런 횡단 이벤트를 한번 열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 이게 뭐 얘기할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지율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로라 비커 특파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남한은 북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고 선진국 대국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지지율도 바라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You'd be amazed how many people forget questions when I ask them. It's actually coming down to your own questions. So if anyone has a question for this very esteemed panel, could you let us know, please? And we'll get a microphone to you. Or, yes, oh my goodness, hands are already going up. First of all, in the front row here, please. Yeah. Run, run, run. I'd like to clarify one thing, very important issue. Laura and Lisa, both of you talk about the sanction. It's a barrier at the moment connecting North and South Korea Railroad, which is vitally important. And we all know the vision of the connecting this transit point. But what sanction you're talking about? United Nations sanction is excluding North-South Korea Railroad, even North Korea. But only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ut this on sanction. So I just strongly recommend Chairman John Hamley, recommend U.S. government lift the sanction, U.S. and Korea, regardless of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We can go separately. As we all talk about the exports of logistics, the value of this transportation connecting railroad for all over the world, the United Nations, Japan, and China, etc. It is not the benefit of the North Korea. Russia, they lifted $11 billion loan exempted for North Korea in order to connect this railroad. And the Najin Hassan project, Korean company, Korail, Hyundai, they participating 70% of Russia portion. So I like to make it clear, there's a sanction, North Korea Railroad, only put by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ot United Nations. I hope you can answer.
So yes, I think you are very correct, and I didn't explain this very well earlier, but the sanctions that we have on North Korea are composed of United Nations sanctions, US direct sanctions, which are both congressional and executive order sanctions. And then we have other sanctions from other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which still has sanctions in place on North Korea, and Japan and other countries. So there are a range of sanctions that are in place, and they're targeted at different things. Like the targeted sanctions that the United States has imposed for North Korean activity is basically targeting North Korea's sales or export or import of materials that we believe lead to the advancement of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That's primarily what the sanctions from the United States is targeted at. And also currently in the last year or two, they've expanded to include financing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So now we're talking about secondary sanctions and looking at companies that support or assist or facilitate the earning of foreign currency abroad that will lead to North Korea develop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further. So I think those sanctions should stay in place because North Korea has not changed its tune, as I mentioned earlier. I think the issue that is going to be on the table is, again, the financing issue. I think our companies and countries going to be able to look at this current economic environment, given the limitations from the sanctions regime, and are they going to be able to really invest and add to the investment of these infrastructure projects without violating some of those sanctions? As we know, there's sanctions targeting their coal and mineral trade, so that's what North Korea primarily earned its money from, and that's why we have imposed within the last 2 years the current round of United Nations sanctions. And then there's the energy, the gas and oil, there's the seafood exports that they were earning foreign currency from. So all of those things could potentially be phased out if North Korea turns towards dismantlement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that could potentially lift some availability of funding for these projects. But I think unless there's real change in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ts development, there's no reason to lift any of those sanctions at this point.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can be studied. I think that's the real value of the CSIS Reconnecting Asia program, is that they're actually studying all of these different infrastructure projects across Asia, and they can learn from that. North Korea can learn from that, South Korea can learn from that, and think about how some of the financing might happen without changing the sanctions regime, or to find some exemptions that would be allowable under the current sanctions regime. So I would disagree with you. I think that the sanctions in place should stay until there's real movement on the denuclearization front. Next question. Anyone? Yeah. 반갑습니다. ULP의 김광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리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어떤 연장선상인데, 아까 나이승 원장님께서는 완전 비핵화와 생션의 해제는 아마 불가능하다고까지 표현하셨는데, 그럼 그런 불가능한 환경에서 CSIS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낸싱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남북 천도를 연결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원장님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런 생션을 피하면서 실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 타결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 거고요. 일괄 타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비핵화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또 뭐 제재도 풀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단계에서 상호 간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어떤 제재들이 일부 해제가 될 텐데요. 그 제재 국면마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넘어가면서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거부터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문화 행사라든가 이벤트는 충분히 여객으로 가능하겠죠. 그리고 만약 상업적인 그런 어떤 운행과 같은 관련돼서는
지금은 사실 나지나산 사업도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나지나산 사업이 원래 처음 출발은 컨테이너 운송 사업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북한의 제재가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면서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벌크로 바꾼 거거든요. 벌크 비즈니스로. 그래서 석탄을 운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재가 조금 완화가 되면 석탄부터 해야겠죠. 벌크 프로세스. 벌크부터 해야 되겠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크는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지만 그런 단계에서 일부 하면서 이 사업들이 이 파일럿 사업이죠. 그러니까 초기 비용은 굉장히 적게 들어가면서 파급 효과는 큰 사업. 그런 것들이 이제 나지나산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경쟁력을 갖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그 석세스 스토리, 성공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내야지 실제로 이 사업들이 탄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재가 완화되면은 실제로 우리 컨테이너 운송 사업도 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굴지의 물류회사 그리고 DHL, 페덱스와 같은 그런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정말 좋은 비즈니스를 2025년을 타겟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 이후에 만약에 또 프로세스가 또 완화가 되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할 수가 있겠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재가 풀리면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북미 관계가 이제 이제 해결되면서요, 좋아지면서 그러면 사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한 5% 정도의 어떤 그 보증기금 형태의 그런 그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국제 민간 투자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프로세스를 밟아가면서 실제로 대북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다 같이 이런 그 협력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Laura, sir, could I just add one quick thing to the sanctions question again? I think that what can be done, even as sanctions remain in place, is creating a strategy for how you would lift them, because there's such a multi-layered dimension to the sanctions regime with North Korea. And as I mentioned, it's US sanctions, United Nations sanctions, and other country sanctions. S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government can create a strategic plan together, talking about timing, sequencing, what would North Korea need to give in terms of concessions on the denuclearization front in order to trigger a lifting of certain types of sanctions. The executive orders are much easier to lift than sanctions that involve congressional legislation, and the same goes for United Nations sanctions. I think that should be the very last thing that should be lifted is United Nations sanctions, given how difficult it is to get those passed through the UN Security Council. So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there can be a strategic plan, and I think they can think about that in terms of how the negotiations will move forward, and then also thinking about how other countries will be, other strategic players in the region will also be included in that plan going forward. So I think that's one thing we can do despite the sanctions regime in place right now. Good point. Any other questions? Oh, yes, the lady there with the glasses and the black dress. Reconnecting Asia 비전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고 장애물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은데 그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점은 이렇게 철도를 건설하고 발전을 시켰는데 혹시 나중에 북한 정부에서 이런 걸 차단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더 큰 리스크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은 리커넥팅 아시아, 코리아인 리커넥팅 아시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을 통해서 공동의 어떤 촉국경 협력을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여졌고요. 과거처럼 북한이 폐쇄적인 국가였으면 국가로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프로젝트가 어렵겠죠, 그죠?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 있고 멈출 수 있고요. 하지만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그 코리아가 다시 말하면 이 아시아로의 어떤 그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최우선으로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이걸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견인해내는 것이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프로젝트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개방하고 국제화함으로써 실제로 북한이 비핵화도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경제 협력도 돌이킬 수 없는 경제 협력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시장의 메커니즘으로 프로세스로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죠. 예. Good question. Anyone else with a question? The gentleman there at the back. 네, 오늘 마침 남북 정상회담 역사적인 날인데 이런 행사에 참석하게 돼서 기쁘고요. 이제 아까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지지율 같은 어떤 이제 정치적 변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는 11월 6일이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잘 아실 텐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이 매파적 혹은 비둘기파적을 선회하거나 이게 어떤 이 한국의 오늘 주제의 리커넥팅 아시아의 어떤 변수로 작용한다는 데에서는 어떤 그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CSIS 측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So you're talking about the midterm elections from the United States, right? So I think that the Trump government right now is primarily focused on domestic issues and domestic agenda in thinking about the midterm elections. I think foreign policy tends to be, when we think about a U.S. election, even the midterms tends to be sort of brought back to the background in terms of voting for U.S. citizens. I think they vote primarily on domestic issues like taxes and the economy. So I think that thinking about this issue, the intercooperation issue and the North Korean issue is probably a back burner issue at this point, although it's the one issue that Trump can really claim success on in terms of foreign policy so far. At least that's what he has been telling his base, is that I've met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We have started a peace process and negotiations. I'm solving the nuclear issue. So I think that he will use that as a talking point going forward, but I doubt that the U.S. election, especially the U.S. voters, will vote particularly on the North Korean issue. I would be highly skeptical of that. It's basically domestic issues, economic issues that would drive a lot of the voter responses. We've got time for one more question. Yes, the lady there. 캐톨릭 대학교 임혜승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가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북한의 신뢰도나 그런 일관적인 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서 당의 정체성에 대해 그 여당의 성향에 따라서 정책이 좀 바뀌는 경향을 보여왔는데요. 이를테면 노무현 정부의 대북 체제와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북한을 대하는 방식은 많이 달랐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다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만 봐도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는 많이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결과가 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보시는가요? Which one of you would like to answer that question? Anyone?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오늘 제가 또 질문에 답하는 것들이 많아서 또 이렇게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남북 관계란 것은 늘 주기가 있었습니다. 사이클이 있었죠. 예. 좋아질 때도 있었고 나빠질 때도 있었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굉장히 지속 가능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요. 하지만 지금 10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짧은 기간인 지금 5개월도 안 돼서 2번의 정상회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출발하면서요. 이러한 노력들이 다시 말하면은 앞으로 보다 또 일관되고 투명하고 또 상당히 같이 협업하는 어떻게 보면 동북아 또 이 미국과 특히 일본과 함께 오늘 주제죠, 그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초국경 협력 그리고 이러한 그 신뢰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노력이고 조치라고 보거든요.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평화라는 거, 이 기회라는 거, 다 같이 이 협력하고 이 번영을 누리는 거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정말 영향력 있는 이 두 기관이 오늘 세미나를 개최한 거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매우 의미 있다고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right now. Thank you so much to our esteemed panelists for giving up their time, answering all these questions, and giving us a vision for reconnecting Asia, and giving me the hope of getting a train back to Europe at any given point. But thank you, with all sincerity, thank you very,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지금부터 오찬이 시작됩니다. 잠시 후 12시 15분부터 식사하시는 동안 CSIS의 Reconnecting Asia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Before we move on to the afternoon portion of the conference program, we have prepared lunch for all of our participants. As you enjoy your meal, there will also be a brief presentation from 12:15 on the CSIS Reconnecting Asia project.